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11강에는 특수한 지상권, 이 특수한 지상권은 이제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그리고 이제 법률기지권이 있을 텐데, 특수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법정지상권은 독일에는 없는 제도예요. 독일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와 건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이용권이 없는 이제 어떤 그 건물이 있다. 이럴 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랬을 때는 이제 당사자가 뭐 약정을 한다든가 뭐 해서 하겠지만 약정이 잘 안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법이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판례가 많이 쌓여 있고 뭐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지상권에서 이제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의 상하, 지중, 지상의 특수한 부분, 그러니까 뭐 지하 전체를 생각하면 될 것이고 고속철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뭐 광고판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토지의 특정한 그 부분만 해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분지상권도 설정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일반 지상권하고 차이점은 이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작물 같은 가능해요. 공작물, 지중으로 가는 어떤 뭐 지하상가라든가 아니면 전철, 그 지나가는 그 층만 사용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될 것이고, 기왕에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전세권자가 있다든가 지상권자가 있다든가 뭐 임차권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용권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그 토지의 상하의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이용권을 침해를 하게 되죠. 이럴 때는 별도로 그 전원, 그 침해자의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그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고, 이 분묘기지권은 또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죠. 이거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건데, 가령 조상 숭배 사상이 있는 유교 이 사상의 유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화장해버리면 이런 문제도 없을 텐데 매장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 토지가 없다. 타인의 토지에 어떤 부모 또는 또 할아버지 또 이렇게 일가 친척을 뭐 어떤 매장을 한다 했을 때는 그 토지를 이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는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를 수요하는데 유효지까지 주위의 토지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해서 임야 소유자가 합의를 해서 내 할아버지 묘 좀 거기에 어떤 형성시키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상 무상일 수가 있겠죠. 물론 등기 필요 없죠, 분묘기지권은. 그리고 이제 희호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어떤 분묘를 소유해 오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등기 없이 그냥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무상이겠죠. 무상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선산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내 임야의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데 분묘를 철거한다는 그런 약정 없이 그냥 임야만 처분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변경돼 버렸죠. 이럴 때는 또 분묘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도 당사자가 별도로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유상이겠죠. 땅까지 팔아치우고 분묘까지 공짜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 토지까지 이용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분묘기지권의 이 존속 기간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상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상권 유사한 물건인데 이건 뭐 일정 기간 뭐 5년, 3년, 뭐 5년, 뭐 15년, 뭐 30년 이게 아니고 분묘를 소봉사하는 기간만큼 뭐 100년이든 200년 계속 이제 뭐 세배도 성묘도 하고 이랬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정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분묘기지권이 취득했다 이럴 때 이제 할아버지 분묘기지권이 취득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쌍분 형태로 되겠네. 안 됩니다. 단분 형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합장을 해버린다든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묘기지권 취득한 그 부분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민법에 두 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305조. 전세권과 관련해서 X 토지에 Y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같아. 이게 갑이야.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해 준 경우가 있어요. 건물에. 그러면 이 을의 전세권은 소멸될 일이 없겠죠. 이 토지 이용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두 번째로 토지가 특별 승계된 경우가 있어요. 토지가 X에게서 X 토지가 갑에게서 B형으로 이렇게 특별 승계된 경우가 있어요. 포괄 승계된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1인에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건물은 안 팔면서 갑이 이 B형에게 팔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특별 승계된 경우. 이럴 때는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해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게 철거되면 갑은 상관이 없죠. 지가 팔아치웠으니까. 그런데 을의 이 전세권이 없어져 버려요. 이 을의 전세권의 목적은 객체는 이 건물이에요.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을이 이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이럴 때 이 을의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 설정자에게 설정자 갑에게 지상권을 취득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305조는. 이게 누가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누가 을이 취득한다, 갑이 취득한다, 갑이 취득한다는 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366조와 관련된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 지상권. 여기에 이제 판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가등기 담보법이라든가 임목법에 의해서 거기도 이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이게 이제 뭐 경매라든가 어떤 사유로 분리가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근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두가 305조하고 366조다. 저당권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이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서 이 법정지상권은 이 X 토지와 Y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상관이 없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령 을에게 저당권 설정한다. 근데 첫 번째 게 요건으로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 자체 여기는 뭐 무의 거고 여기는 갑의 거고 이런데 저당권 설정이다.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면 되고 동일 소유자면 되고 다음에 경매 시에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 놓고 갑이 건물을 이제 뭐 병에게 이렇게 팔았어. 소유권이 변경됐어. 그 다음에 이제 1시점에 저당권 설정하고 2시점에 건물을 뭐 양도하고 3시점에 경매가 있다. 이럴 때. 이런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당시에 동일인일 건 없어요. 저당권 뭐 할 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실행 결과
이게 그대로 동일인에게 이게 경락이 됐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소유자가 다르다. 달라졌다. 이것만 경매돼서 이게 뭐 무가 또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든가 이럴 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제특약이면 이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제 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되면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저당권 이 담보 가치가 현저히 절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제특약을 맺을 수도 염려가 있겠죠. 배제특약 자체는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당사자가 배제특약 한다 하더라도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만 있으면 되고 이 건물이 등기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등기돼 있을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또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불법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건물 자체만 존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 자체,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기초가 되어서 예상이 된다. 건물이 앞으로 어떤 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만 된다라면, 이게 다음에 경매될 때까지 이게 가령 건물이 완성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성립 요건,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B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해야 된다.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네 번째, 특약으로 저당권, 법정지상권, 배제특약할 수 없다. 무효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이고,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또 있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여기는 저당권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저당권 설정 말고 갑에 이 토지가 건물이 있고 갑에 이 토지가 있는데 X 토지와 Y 건물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걸 매매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고 여기는 임의경매죠. 저당권 실행경매예요. 그런데 강제경매가 된 경우가 있어요. 강제경매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다든가 등등에 의해서 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당시에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당시에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건물 철거특약,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과 다르게 이 배제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배제특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의미인데 건물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철거특약을 맺는다라든가 이럴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됩니다.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침해, 공매 등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여야 된다.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요건은 디귿번은 환지 처분이 만약 환지로 해가지고 이 토지가 환지로 해가지고 이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환지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지는 원시취득이에요. 어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쳐모여 하는 거예요. 전부 없는 걸로 기존의 등기부는 전부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환지사가 손을 그어서 다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지로 인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얼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그 경우는 A번 보니까 토지 매매에 수반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대응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토지 매매를 할 때, 뭐 여기 매매할 때, 매매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짓게 하고 뭐 어떤 지었더라.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가 없겠죠. 매매 당시, 소유권 변경 당시 건물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건물을 나중에 짓겠다 뭐 이런 합의에 대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소유까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을 갖춰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매매계약이 실효가 되어서 다시 복귀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복귀가 돼버렸다. 가령 이렇게 한꺼번에 매매해서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뭐 하나 부분만 어떤 실효가 돼버렸다든가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라든가 뭐 취소가 됐다든가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요. 뭐 취소다든가 해제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 사례와 관련해서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 이게 이제 그 판례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 갑과 을이 갑이 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등기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대기 이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에게 이 건물을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대금 줬어. 이런 경우에 이 을은 이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텐데 이게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한꺼번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도 팔고 여기도 매매. 하나의 매매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어.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갑으로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원래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이. 근데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에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을이 아직 등기 안 됐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유권이 분리가 됐다. 이랬을 때 이 저당 이거 만약 토지를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럴 때 병이 이제 을에게 야, 이 건물 철거하라 봐 이럴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을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요건은 갖추지 않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에게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 을은 대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지가 경락됐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은 갑의 거고 토지는 을의 거야. 이 요건을 안 갖췄죠. 첫째 요건을 안 갖췄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야 되는데 관련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볼까요? 성립 요건 관련 판례에서 토지와 건물이 한쪽 또는 양쪽의 저당권 설정 그거 상관이 없죠. 어디에다 또 뭐 공동 저당권이 설정돼 있든지 하나만 설정해 상관이 없고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거의 건물을 축제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죠.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존 등기까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건물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세 번째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용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이제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지상권이 소멸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4번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2004년 판례.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 뭐 완성이 안 되지. 뭐 기와 침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뭐 기둥이 있고 주부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어요. 이미 조감도가 이미 나와 있어. 앞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정도까지 건물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할 때 이제 소유권 이제 경매가 이제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이때 완성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때. 그래서 경매할 때, 경매가, 실행이 되어서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그때 이제 소유권이 변동이 있죠. 그때까지만 건물이 일반적으로 사유관념상, 통념상 건물이다 할 수 있을 정도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예요. 5번은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이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겠죠.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단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이 건물이 존재했느냐. 그리고 이게 동일인 소유자였느냐. 특히 이제 건물이 신축을 하고 등기를 않고 넘겼을 때 그럴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제 공동소유와 관련해서는 하나 봅시다. 기억본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의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지 갑을병이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병 허락을 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어떤 등기를 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이럴 때는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법정지상권의 배제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양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로 3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X 토지에 대해서 Y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건을 갖춰서 경매가 되었다. 경매가 되어서 이게 이제 이걸 병이 취득했다. 물권을 경락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용권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요건을 다 갖췄다 했을 때. 그럼 갑은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이 지상권은 등기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토지를, 이 건물을, 그러니까 갑은 등기 없이도 이 병에게 또 무고 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1억짜리고 이게 1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1억을 받고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등기까지 했어요. 건물 소유권은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건물이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법정 지상권이 문제입니다. 지상권. 일반적으로 이 지상권은 소유권하고 같이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 왜 별개니까, 지상권하고 소유권은 별개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데, 별도로 처분한다는 약정이 없을 때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지상권에 대한 매매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했다. 이쪽으로 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상권자는 누구겠는가라는 게 현재 상태. 이제 A 시점이라고 합시다. A 시점에 건물 소유자는 우리겠죠. 그럼 지상권자는 누구냐? 지상권자. 이 지상권자는 여기에서 여전히 갑입니다. 그래서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단서에 의해서 처분하려면 지상권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돼요. 매매니까 법률행위니까 186조가 적용돼. 여기서는 187조가 적용돼요. 여기서는 186조가 적용이 돼.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해서 넘겨야 되는데 합의만 했지, 지상권 설정 합의만 했지, 넘긴다는 합의만 했지, 이전 합의만 했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아서 여전히 갑이에요. 이럴 때 이제 여기 건물에 A라는 시점에는 을이 들어와 살겠죠.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 병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이 지상권자인데 을로 지상권자 아니야, 토지 이용권자 아니야 하고 병이 을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은 병은 누구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갑에게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 법률상 의무가 있는 거야. 이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신의 측 위반이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그럼 공짜겠느냐? 아닙니다. 임료상당의 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채권적밖에 없어. 지상권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밖에 없어. 그러면 을이 직접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 물권이라면, 만약 갑이라면 이 토지 소유가 뭐 무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겠죠. 물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등기 없이. 그런데 이 채권은 상대권이야.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갑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시험 지문이죠, 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지역권 부분 봅니다. 지역권. 법정지상권 부분은 하여튼 판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까지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내 토지의 편익에 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이것도 설정합의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의 성질은, 요역지 편익에 제공되는 종된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처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부종성이 있어요. 부종성.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소멸하면 지역권도 소멸합니다.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돼요. 근데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일부에 뭐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된다. 부종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유 토지에서의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더라. 그러면 나머지 공유자들도 다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공로가 있고, 이게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권은 여기 편익의 공학에 인적 그 편익의 공하면 안 됩니다. 이 토지에 공해야 돼요, 토지에. 갑 토지가 있고,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지금 공로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상린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설정 합의와 등기를 해서 통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을이 통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갑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이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겠죠. 요역지와 승역지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갑이고 여기 공유자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을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병 정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권 취득은 아주 편리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 취득 시효를 중단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설정합의와 등기로 해서 이제 또 할 수도 있지만 시효 취득도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통로를 개설해서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 왔더라. 이런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이제 시효 취득을 하는데 20년 동안인데 이거 하면 갑으로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갑이 19년 정도 돼서 이제 시효 중단을 통행료 달라라든가 통행하지 말라라든가 그래서 중단을 시켰다. 이럴 때는 이 한 사람에게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분이 있고 이 사람은 자기 미워해.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만 중단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효 중단은 전원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단돼요. 이자에게만 중단시키고 이자는 계속 진행돼서 권리를 취득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나머지 이자도 취득해요. 그래서 취득 시효 중단은 전원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반대로 이미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돼 있고 지역권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해버립니다. 지역권도. 영역적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효로 소멸해버립니다. 이럴 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을이 19년 정도 됐어. 사용 안 했어. 여기 통로가 개설되어서 여기가 큰 18m 대로가 여기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통행을 안 하고 있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과 다르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대로 지역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만 이 지역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19년 정도 되어서 을이 통행을 했어. 통행을. 그러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거죠. 갑으로서는 20년만 되면 지역권 없고 이제 말소 등기 요구해서 이제 원상 회복을 할 텐데 이 19년 되어서 을이 권리를 행사해 버려. 그리고 병정은 20년이 돼 버렸어. 그래서 병정에 대한 이 지분에 대한 건 소멸해 버리고 지역권이 소멸해 버리고 을만 지역권이 살아 있어. 이럴 때 지역권이 소멸하겠느냐 그 말이야. 아닙니다. 이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1인만 하여도 중단돼 버립니다. 전원이 공동으로 소멸시효를 동시에 중단시킬 필요는 없다.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지역권 취득 설정합의와 등기해야 되고 지역권은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294조에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러니까 통로가 개설돼 있고 그리고 표현돼 있어야 돼요. 통로가 개설되었다는 외부에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지중으로 파이프라인 설정 이건 안 되는 거야. 계속되고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해. 통로를 개설했다. 그럼 계속 또 사용을 해. 상시 사용을 해야 돼. 상시. 이런 경우에만 지역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또 물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행지역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통로가 이 지역권 취득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제3자가 만약 지역권을 통로를 개설하는데 그걸 통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권 시효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지역권은 이제 뭐 유무상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무한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데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통로가 개설돼 있다 한다라면 이 을병정은 당연히 통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을병정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배타적입니다. 토지 소유권자의 또는 건물, 부동산 전세권 같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자의 이용권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려요. 처분권만 가지고 있겠죠. 소유권자는. 그리고 사용수익은 여전히 지상권 또는 전세권자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자의 이용권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런데 지역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영구무한 이 지역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자의 어떤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건 아니다. 지역권 설정하더라도 해줬더라도 여전히 자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권의 그 소멸 부분에 보면 위기에 의한 지역권 소멸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방해제, 배제, 방해, 애방 청구권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권의 경우는 방금 전에 봤듯이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되겠느냐. 반환 청구권은 배타적인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나에게 돌려도 하는 것은, 너 나가라 하는 것은 나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요. 방해 배제, 방해 애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권, 승역지 소유자의 어떤 이용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 지역권에만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위기에 의한 지역권 소멸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는 갑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똑 떼어서 이렇게 보면 지역권이 설정된 이 부분에 갑은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이 을병정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설정 합의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통로가 개설될 때 이거 유지 보존 이 비용을 갑이 부담한 경우가 있어요. 설정 합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도 할 수가 있고 이 비용을 갑이 설치를 해주고 비용도 부담해준다. 뭐 가까운 사이면 그럴 수 있겠죠. 여기 뭐 사업을 해서 안 되고 여기는 아주 뭐 여유가 있다 할 때 그럼 내가 개설해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부담이 때로는 상당히 갑으로서는 이 지역권 부담이 버거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갑은 이 소유권을 이자들에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의 소유권을 이렇게 너 가져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이제는 갑은 소유권을 잃지만 여기에 뭐 유지 보존해야 될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이럴 때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에 의해서 지역권이 소멸되고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자들이 이제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하고 이제 을병정의 지역권하고 1인에게 귀속돼 버리니까 뭐예요?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소멸은 위기에 의한 지역권 소멸이 있다.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방목을 한다든가 토사 채취를 한다든가 뭐 땔감 이렇게 수목을 채취를 한다든가 등등등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특수지역권입니다.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예요. 특수지역권은 일반 지역권하고 다르게 요역지가 없어요. 승역지만 있습니다. 승역지만 있고 요역지 없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양도성, 상속등도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되면 뭐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지역 주민으로서 뭐 시골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버렸다. 그런 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멸하게 된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먼저 적용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